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건 한 인물에 대한 추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랫동안 약 한 8년 정도 같이 인연을 맺으셨던 분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추억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역시나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고 기회 주신 세컨 플로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제가 공유드릴 분은 이제 보차르트라는 분입니다. 한국인이시고요. 이름은 임규택이십니다. 조지아 공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IT와 관련된 일들을 쭉 하셨어요. 이 장표는 이분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강의를 하시면서 처음 자기를 이제 소개하신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링크드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rominent Research, Entrepreneur,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계세요.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데일리의 산업 에디터 분이 이제 기록을 해주셨고 제목은 21세기 르네상스맨 보차르트님의 안식을 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일컫는 호칭은 참 많습니다. 다양한 곳을 폭넓게 깊게 탐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르네상스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폴리메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제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폴리메스에 가깝고 가장 르네상스맨에 가까운 분이셨어요.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관심도 높으셨고 글도 이제 많이 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간, 사회, 시스템, 기술, 음악, 역사, 공학, 정치, 경제, 금융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분이 처음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공유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분의 관심사는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모델링하고 또 예측하는 역할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이분이랑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12년 7월에 다가오는 글로벌 경제 위기 총정리 뭐 이런 글들을 쓰셨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학 따위는 잊어버리기 바란다. 동화는 불태워버려라. 평화의 시기에는 탑다운 탑, 격동의 시기에는 탑다운 등등등등등 이제 내용 쓰시면서 아고라에서 이분을 처음 뵀어요. 2012년. 사실 2012년은 제 인생에서 좀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2010년도에 현대카드에 입사를 했고 11년도에 결혼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었을 때 입사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회사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뭘 해야 되나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특히 이제 그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았고 그때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을 때 이 다음 아고라에서 찾은 이 글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음모론인가? 아니면 음모론을 핑계로 한 진실인가? 그래서 다음 아고라에 있는 되게 많은 글들을 계속 읽었죠. 읽을 때마다 약간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분께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다음에 있는 글을 보고 흥미가 생겨서 구독 신청을 했어요. 이분은 본인이 쓰신
일반 글들과 유료 글들이 있어서 유료 글들을 좀 사서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한동안은 계속 이제 글만 보게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좀 신기하게 뭐 이게 이제 1편의 제일 뒷부분인데요. 우연하게 만났던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셨어요. 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좀 해보게 되었고요. 네, 이게 그분의 컨텐츠인데 네, 이게 맥에서 작업한 걸 윈도우에서 보니까 깨지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이분이 했던 것들은 트위터, 그다음 아고라에 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만국 연대기, 만국 열차, 만국 리포트, 만국 대학이라는 만국이라는 키워드의 유료 컨텐츠들을 쭉 하셨어요. 그 이후에 개인들과 관련된 워맥, 뭐 생존의 힘 이런 것들 하셨고 공개적으로는 이제 허핑턴 포스트에 글을 기재하셨고 네, 코덱스라는 이데일리 쪽 관련된 글 그리고 인더스토리라는 동영상 컨텐츠가 있고 최근에 이제 브런치까지 시작하셨었죠. 네. 요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위터는 모차르트 애플 워라는 이름의 필명의 트위터입니다. 07년도 아이폰이 이제 나왔을 때, 국내에는 아이폰이 없었을 때, 이제 이분이 아이폰이 갖고 올 혁명에 대해서 미리 보셔서 국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중계하시면서 팔로워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54,000 팔로워 정도가 있었고, 뭐, 네, 42,000 팔로워, 뭐, 네, 이 정도도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큰 메시지로 이제 내용들을 계속 쓰셨죠. 그다음에 이제 아고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어요. 이때 시점이 2008년부터 2012년 3년이니까 정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아고라에서 일반 언론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되게 수많은 온갖 잡설이 판치는 곳에서 네, 되게 뭐랄까 모래밭에서 건진 진주 같은 느낌으로 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글을 다 삭제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충분히 뭐랄까 세상에 무료 글을 공개했다고 판단하셨고, 네, 그 중에 이제 남아있던 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산 연구체 발행에 대한 글, 네, 요 글이 이제 꽤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네, 여기 이제 쓰지 못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플랫폼을 페이스북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트위터, 아고라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그룹을 형성해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셨고, 네, 이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봤던 만국 연대기, 이 PDF 하나당 한 3,000원, 3,500원 정도 하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의 PDF 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컨텐츠 플랫폼이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담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성은 노인 그리고 청년의 대화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노인을 만나서 노인이 들려주는 수많은 대화를 들으면서 뭐 조금씩 변화하고 깨닫고 뭐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록, 깨달은 거,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이야기 형태로 쭉 나오고 네. 여기서 망국이라는 거는 이제 망하는 국가가 아니라 로스트랜드, 이제 망각된 국가라는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총 115편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연재가 됐고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조금씩 보고 있는데, 네, 다시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도록 여백을 되게 많이 남긴 글들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만국 열차와 만국 리포트라는 것들인데 만국 연대계에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당시의 정세와 해석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또 그때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되게 많은 실시간 라이브 이슈들을 해석하고 해설해주는 뭐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7년, 18년 뭐 그 전까지 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17년도 박근혜 탄핵과 뭐 문재인 정권의 탄생, 문재인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드루킹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론에서는 다 확인할 수 없는
그 정보들의 이면까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자료 수집과 시간과 관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되어서 계속 공유를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이제 사실상 만국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컨텐츠인데요. 네, 이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본인의 생각들을 좀 더 강의 형태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분은 사실 교수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총 40강, 네, 한 7, 8년에 걸쳐서 네, 1년에 한 4강에서 6강 정도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했고 22강까지는 엔드 오브 휴먼까지는 네, 기술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좀 이슈들이 있어서 뭐 이명박 정권이 탄생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정치와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이 베를린 함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다음 분노의 모래폭풍과 블랙골드워가 이제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총 40강의 컨텐츠를 쭉 해주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이 세계사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 시간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시야도 뜨이고 새로운 역사도 알게 되는 네,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적인 멘토링을 하는 네, 다른 세션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분이 작년 10월에 이제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아니 한 7월 정도에 발견을 하시고 한 2, 3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십니다. 이 워맥이라는 1대1 코칭의 집단 버전 본인 스스로 이제 생존의 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매일매일 하루에 20분씩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50일 정도 하시다가 다시 또 병이 악화가 되어서 중간에 멈추시고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시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천명하셨던 프로젝트였어요. 네, 많은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프라이빗한 컨텐츠들이었고요. 네, 허핑턴 포스트에도 글을 많이 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플 워치에 대한 내용, 시간의 역사, 뭐 특허 전쟁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셨고, 네, 코덱스와 브런치 2대1로 연재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15개더라고요. 그래서 15개의 컨텐츠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인더스토리,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의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산업 역사의 형식으로 주제별로 이제 쭉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 철강에 대한 이야기, 흙으로 시작해서 뭐 유리부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까지 가는 이야기를 다 하시고 약, 뭐 의, 석유, 시간, 빛, 뭐 불, 물, 은금, 돈, 금융까지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총 한 68개의 컨텐츠들이 있는데 네. 여태까지 했던 것들, 본인이 스터디했던 것들을 하나의 꼭지로 쭉 잡으셔서 역사와 산업과 뭐 이야기로 이제 풀어낸 네,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만든 컨텐츠이고 여기엔 담지 않았는데 이분이 병상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이제 혼자서 머릿속으로 구상한 컨텐츠를 공유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컨텐츠화 되어 있진 않았는데 그 컨텐츠 이름은 프로젝트 V였고요. 전기차, 비아클에 대한 이야기, 애플의 전기차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스토리로 풀어주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변화에 대해서 다 컨텐츠로 다양한 채널로 끊임없이 실험을 하셨어요. 네, 채널도 트위터로 시작했다가 아고라로 갔다가 페이스북으로 갔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롭박스로 나눠주고 뭐 에버노트 썼다가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셨고 유튜브까지 하신 굉장히 폴리메스적인 분이셨고 네. 오늘 뭐 제가 좀 몇 가지 공유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했던 뭐 여러 가지 글들인데 이걸 첫 번째로 갖고 온 이유는 지금 남아있는 글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13년 6월 18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대기업이 창의적 인재 확보에 목매는 이유는 이들이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창의적 사고를 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버드와 아이비리그에 있는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최고의 학습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다. 옆 사람에게 설명해서 옆 사람이 이해하는 순간 나도 이해한 거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세컨 플로어가 저한테 약간 이런 채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 동안 좀 저도 정리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고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만 발췌해서 오늘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만국연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관계는 친구, 가족, 일, 뭐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의 영역들이 늘어납니다. 뭐 가족과 비즈니스가 대부분 오프라인이라면 이제 친구들과의 소통이 온라인으로 시작됐고,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비즈니스도 재택근무되고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상 뭐 카톡으로 다 온라인화되어 가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이 관계에 대한 갈증, 하지만 관계 때문에 얽매이는 것들에 대한 부담, 그것들을 절묘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2012년, 13년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때 이제 페이스북,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 온라인의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상 다음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최근에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더 벌즈라는 곳에 인터뷰한 건데, 우리는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분이랑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최초의 메타버스는 리니지였다. 리니지에서 밥을 먹고 뭐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상 게임박 세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것들이 완결되는 것 같다. 요즘 게임방이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식사까지 다 나오니까. 그리고 더 깊게 나가면 그게 결국 매트릭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되는 뭐 소셜 네트워크와 메타버스 그 이야기들이 2012년, 13년에 예견되었다는 것들이 새삼스러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만국 열차 만국 리포트 2017년 12월에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그때 말씀 주셨던 거예요. 튤립 버블, 비트코인, 미시시피 버블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변동성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폭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정 상태가 회귀가 되면 화폐 기능이 시작될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18년에 초부터 비트코인 폭락합니다. 선물 거래소가 들어오고 비트코인 폭락해서 뭐 반은 맞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불, 4만 불 넘고 있어서 뭐이 안정적 상태의 회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셨다는 것 자체가 또 새삼스러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만국대학에서 2014년도에 레전드 오브 B라는 키워드로 했던 내용들인데요. 비트코인이 단일화폐로 낙점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유동성 가상화폐가 실용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유동성 가상화폐가 뭘까? 2021년 현재 시점에 보면 CBDC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고, 그때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스티븐 울프램이라는 분이고, 이 울프램이라는 분이 매스메티카, 울프램 알파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과 엔진을 개발하셨는데, 흥미로운 건 New Kind of Science라는 책을 10년 동안 집필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냥 갖고 온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기존의 수학적 모델링으로는 자연계 현상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가 없다. 경험과 직관,
휴리스틱에 의한 분산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New Kind of Science 방법론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런 구조입니다. 각각의 개체들이 동일한 권한, 네, 뭐 자격 반응, 사고, 판단, 뭐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고 각각의 개체들은 서로 심플 프로그램으로 관계를 설정합니다. 좋다, 나쁘다, 네, 뭐 적대적, 우호적, 뭐 그런 되게 단순한. 그 다음에 모든 구성하는 심플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계속 확장되는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이 모델링되는 방식인데요. 네, 어렵죠? 이게 이제 프랙탈 복잡계 이론이 이 뉴 카인드 오브 사이언스랑 동일합니다. 계속 자기 복제, 그 관계가 계속 자기 복제, 자기 복제, 자기 복제. 네. 흥미로운 건 이게 네, 블록체인, 이더리움 아키텍처랑 동일한 분산 구조입니다. 네. 각 개체는 동일한 고유 아이디, 어드레스가 됐든 DID가 됐든, 그리고 각 객체들의 관계는 컨트랙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담겨서 공공에 뿌려지고 이변조가 불가능한, 네, 이런 분산 구조를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업계에 한 2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다만 분산 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엄청난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 자원을 연결하면 된다. 네. 왜 비트코인 채굴에 그렇게 많은 컴퓨터 파워가 들어가고 왜 이더리움이 POW, Proof of Work라는 것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지 등등등을 얘기해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컨텐츠인데 한 대여섯 장만 발췌해 왔는데, 요게 그 시기에 이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분이랑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쭉 갖고 와봤어요. 뭐 이것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은 주관적이어서 인지적이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폭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저를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들 처음부터 변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한 2년 반 동안 똑같았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사주를 보라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고, 네, 이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되게 길게 남겼던 내용인데 저는 이기적이죠.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 네, 알면 바꿀 수 있도록 해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 경영경제, 조직문화, IT 테크 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제가 그라운드엑스에 입사하고 클레이틀에서 사업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고, 네, 제가 관심 입사하는 모든 영역, 음악과 공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역을 빼고는 모든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정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조언을 얻고 하고 싶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번 주 월요일 네,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기억하고 싶어서 추억하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겼고요. 이분이 네,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공개적인 곳에 콘텐츠를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가셨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소멸의 탄생입니다. 재단을 만드실 예정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컨텐츠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컨텐츠였다면 이제 좀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추모하고 싶었고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네, 그 정도고요. 네. 네, 끝입니다. 네. 의견을 주셔도 좋고 궁금한 걸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저희 추모가 그분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선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이저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굉장히 존경하는 멘토가 있으시고, 예. 어디 굉장히 폴리메스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시고 영향 많이 받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조금씩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총 정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와닿고 부럽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멘토가 없다는 것. 예. 그러니까 나에게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멘토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왜냐면 인간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단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의 경험과 또 가치관들이 섞이면서 그 각각의 경우들이 이제 사안이 주어질 때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가치관의 그 방향성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지켜보는 사람, 또 호되게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의미의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멘토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외로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이, 어, 보자르트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 이분을 2012년에 이렇게 만나셨다는 거 정말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좋은 건 이분과 나눴던 페이스북 메신저의 대화, 그리고 이분이 남긴 컨텐츠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때의 저를 돌아보게 되고, 네, 그때 대화들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들을 온라인에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들은 네, 불멸 혹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더스토리 통해서 남긴 유튜브 컨텐츠들 를 통하면 또 다시 한번 그분과 접속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뭐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제 없으시지만 문화적인 유산, 레가시 이런 것들은 남겨주신 것 같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스스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관계들과 좋은 기억들을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고 네, 다시 찾아볼 수 있게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것들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세컨 맞습니다. 플로어가 저희한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세컨플로우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저장하고 아카이빙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보이저님이 되게 강하게 말씀 주셔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사실 한 3차례 정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2차례 정도는 이게 될까 싶어서 안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실행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 진작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언제든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특히 이제 그 시간과 그 대화 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자체가 제가 그전에는 이제 보이존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모임은 그 어떤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그 소진되는 강하게 이제 불타오른 뒤에 모든 걸 이제 휘발하고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컨텐츠가 모이면서 그 안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 골자르트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유전님 말씀 주셨을 때 2012, 2013년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좀 혼란기였거든요. 제 인생에 보면. 저도 이제 막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했고, 결혼했고, 똑같았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가 없었고, 저는 이명박 정권을 지금 싫어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더 싫어했고, 그래서 막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어떤 그 연결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파고들었던 게 그때 참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뉴스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다 차단하고 좀 오래된 책들 속으로 많이 파고들면서 이제 살아있지 않은 그 옛날의 작가들을 이제 멘토 삼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조지 헨리의 책도 좀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고요. 그 습관 아직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보유전님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나의 멘티로서 뒤를 따랐다면, 제 인생의 이후 한 10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의견 또 드리면 두 가지. 제가 예전에 저도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분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에 쏟는 저의 관심과 에너지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된 것도 좀 컸고 그 이유는 네, 진짜 실체들을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들, 많이 설명을 들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내 삶에 집중하는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직할 때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2019년도에 이직을 할 때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 저희 원래 보스였던 기업문화팀 팀장님이셨던 분이 오시는 콜과 네, 이 회사로 오는 콜 두 개 중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쪽에서 적합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때 이쪽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이제 이분과의 상담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사실 그리고 이 컨텐츠들 자체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네,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조언받을 수 있었다는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다 공짜는 아니었고, 네, 다 반대급부를 지불했다는 것들은 네, 비밀 아닌 비밀이어서 네, 처음에는 이분과의 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계약 관계처럼 느껴져서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뽑아야 된다는 생각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분과 연결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투자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를 비용으로 볼 것이냐, 투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런 분을 만나서 어쨌든 그 시간을 건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은 불가역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그 만남이 있으면은 그 어떤 만남의 관계가 갖는 그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는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어, 그때 그 시기를 또 거쳐온 것이 그 다음 시기에 연결되는 거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고안해내고 거기에 열정을 썼고 그 뒤에 제 어떤 커리어가 마치 그 프로젝트가 강한 어떤 중력을 가진 것처럼 제 궤도가 그쪽으로 크게 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운명이구나. 그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생각이 그 흐름으로 흘러서 결국 그 생각이 뭐 옳지 않았다, 그 일이 정답이 아니었다, 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 어쨌든 그 시간을 이제 건너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가장 최선의 길을 모두가 취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오늘 지금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것은 제 안에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어떤 그 살아있는 멘토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꼭 멘토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명성이 자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그 보자르트 님이 쓰셨다는 만국연대기의 내용이 사실 보고 있으면 마치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기록한 듯한,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듯한 형식을 빌려 그러니까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와 노인의 대화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할지는 또 그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떤 사항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때 메일을 보낼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누구인가 이렇게 떠올려 보는 일은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그렇고 우선 그 보자라트님의 유튜브는 제가 열심히 찾아서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저도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비용으로 생각했는데 추가 비용만 요청하셨을 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대화를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이후에 느꼈던 점은 하나는 지금 켈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성에 대한 부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에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어른에 대한 제 인생에서의 뭐 기준들이 없었던 것 같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돈 내고 하는데 이 양반이 왜 나한테 더 그런 걸 요구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고, 근데 정말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성인이긴 하지만, 사실 군대를 다녀오면서 약간 가정이랑 격리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는 계기들을 갖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람들, 현대카드에서 발견하기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모든 것들에서, 특히나 뭐 지력에서는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의 압도한다고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었고 존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멘토는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사람. 저도 그게 없어서 예전에는 혼자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일기 쓰고 독백하고. 근데 그러면 네,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쪽으로 숨는 것 같아서, 네. 외부의 멘토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네.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동광님이 그런 역할을 자주 해주십니다. 네. 뭐야? 갑자기 왜 나오네 이게? 네. 동강님 이거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켈빈님도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주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더 자주 네. 대화해야 돼요. 네. 네. 아니 저는 동강님이 저는 안 챙겨주시고 보이저님만 챙겨주셨다는 게. 글자도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네. 계속 멘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걸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전부 똑같이 다 모든 학자나 위인들 그런 스승들은 스승이 잘난 것보다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멘토가 아닌 멘티가 잘나서 그들이 잘난 사람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영이가 워낙 잘났어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 너무 부러운데요. 뭔가 이 진한 브로맨스와 함께. 근데 그 말씀은 재밌네요. 멘티가 멘토를 만들어낸 것 같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든 것 같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남겼고, 사대 사서고금? 네. 마가 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남긴 거죠. 네, 마가 유태. 그렇네요. 저도 옛날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또 이제 살아생전 많은 어떤 운이 따라야 하지만 그 성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 불교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 보면은 석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뒤에 그 석가가 던진 화두를 가지고 주석을 달아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이 또 불교 철학이다 보니까 이 석가가 진짜 한 얘기는 뭐야? 약간 이런 생각 들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자가 훌륭한 멘티가 있어야 결국 멘토는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보짜르트님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진가가 사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어떤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 오시면서 실천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가 앞으로가 굉장히 진가가 나오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멘토 얘기가 나오고 오늘 추모 발제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적인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인데, 이 지적인 능력이 인간의 그 생물학적 시간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은 한 인간이 살면서 80년까지 산다고 하면 80년 동안 이제 경험하면서 축적할 수 있는 지식을 훨씬 능가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린아이들 뭐 10살만 돼도 벌써 이제 몇백 년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는 사실은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게, 나의, 어떤 혈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나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친척 중에 어른, 아니면 같은 이제 그 지역 공동체의 존경받는 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따라가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급격히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천하면서 사실 내가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멘토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행운아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사실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인생의 가르침으로 혹은 그 제가 이제 지적인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깊은 조언을 구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은 거의 뭐 10대가 끝난 뒤 10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그런 역할은 이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이제 스승들 혹은 교수들 역시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면 좀 많이 달라져 있고요.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들도 사실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 책이나 아니면 컨텐츠, 그 온라인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귀담아 듣는 어떤 분들, 그루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한 부분에 이제 속해 있을 뿐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어떤 그런 멘토의 존재는 가면 갈수록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후보도 줄어들고 있고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그때 보이저님이 폴리메스 말씀 주시고 폴리메스적인 어떤 이런 접근법을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지적 영역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전문가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삶 전체를 꿰뚫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전체를 통사적으로 이제 넓게 하나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갈증이 있었고 그걸 폴리메스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짜르트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이저님이 그 뒤를 이으실 것 같은데 그 길이 더 크게 발전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런 지적인 그루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아카데미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학계에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느 그 산업의 어떤 영역에서 인정을 받거나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폴리메스적으로 이제 그 크게 넓어지는 거는 정치 영역 정도 수준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되게 이제 좀 자조적인 말로 잡학이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들이 많이 발전하니까요. 되게 자유롭게 풀어내는 거죠.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그게 물론 이제 음모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거짓 뉴스로도 빠질 수 있지만 저는 그 시도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는 어떤 서사의 힘에 사람들이 이제 빨려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이상 그 지식을 가두어 두는 억압에서 풀려나면서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폴리메스도 저번에 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많지 않나? 추모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했을까? 또는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뭘 바랬을까? 마지막에.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그냥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로 기억 속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기억 속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다. 근데 그 기억은 내가 아니고 타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럼 이게 죽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멘토 멘티들 살짝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 멘토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멘토일 수는 없어도 아들이 멘티라는 거는 아버지가 확신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라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중에 이제 있는 게 알다시피 그 자기를 카피해내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실제로 아이는 부모를 카피해냅니다. 부모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하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 또 다른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멘토 멘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스승은 죽지만 제자가 나의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만족감이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 영상을 첨부하진 않았는데 항상 날짜를 먼저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뭐입니다. 왜냐면 기록을 중시하시는 분이셔서. 근데 그 영상에는 시작하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미련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느껴지죠. 네, 그거는 뭐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미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본인과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보면, 네, 뭐가 아쉬울까? 네, 저는
종신보험은 아버지로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왜냐면 내가 죽어도, 금전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종신보험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새삼스레 느꼈고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5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뭐 멘토, 멘티, 기업,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분은 본인이 남긴 컨텐츠 자산들이 워낙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도 뭐 물론 감정에서는 뭐 미련이 느껴졌지만 미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토가 맞나? 그 픽사에서 만든 멕시코가 있는 그 영화가 보면 네, 거기 보면 이제 기억을 해주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계속 기억해주면 기억이 있으면 근데 기억을 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겠죠. 사진이든 아니면 뭐 글이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불멸의 탄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거 동강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그 노년에 대한 컨텐츠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책들도 약간 노년의 주인공 화자의 입장에서 쓰인 글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좀 더 큰 상대적인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아닌,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이 사실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죠. 살아가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선택, 그리고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바라보는데,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가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조건들. 그게 병이 걸렸건 나이가 들었건. 그랬을 때 그 당사자는 제2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죽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럼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그 보짜르트님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지막 영상을 찍으실 때 내가 지금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그래도 이제 죽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이 영상을 이제 보아주고 있는 나를 멘토로 생각해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던 그리고 이제 내가 남겼던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 지식들 앞으로 영원히 불멸할 그런 것들에서 위로를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런 유사한 어떤 대상의 감정은 그 소설 스토너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너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대학 교수였고 글이 잘 나가진 못했고 또 살면서 사실 뭐 결혼 생활이 됐든 이제 개인사가 됐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질곡이 있었던. 근데 그 스토너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신이 그 출판했던 그러니까 출간했던 그 책 한 권을 손에 쥐면서 죽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위로를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죽지만 이 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 있었다. 그렇게 이제 문구화되진 않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건 결국 소멸인데 그 소멸의 순간에 내 가슴에 이제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끝나가는 상황에서 내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이 기억되어지는 것들. 그 기억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지 않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걸로 믿어지는 어떤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당사적인 큰 위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죽기 직전이나 노년이 돼서는 준비할 수가 없죠. 그게 항상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을 땐 그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 할 수 있는 그 영정사진 하나 찍어 놓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게 당연한 시기부터 뭔가 내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 그 남기고자 하는 것들이 유명세를 타고 큰 부를 거머쥐고 인생을 이제 활기차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에 됐을 때 내가 가슴에 부여잡고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잘 들리시죠? 네. 아,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옛날에 글도 많이 쓰고 좀 종교적으로도 분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는 죽음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한부를 받는다는 건 되게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니까. 근데 일시에 이렇게 자유 생각 못한 상황에서 확 죽어버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걸 바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제가 마지막에 낸 결론은 하나였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몇 명이나 올까? 그게 사실은 마지막 남기는 족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후에 내가 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가 되게 옹색했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서 아, 내가 그래도 아낌없이 다 줬으니까 저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 없겠지? 아, 마음 편하다. 이렇게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작은 하나의 부분이었어요.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장례식을 안 했어요. 안치실에만 있고 입관만 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떠났는데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스스로 안 만들으셨다는 게 약간 그분답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아쉽게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교류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무언가를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분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네, 나의 아저씨 보면 이제 큰형의 꿈이 자기 장례식장을 거하게 치르는 건데 그렇게 치르지 못하고 지안의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그렇게 치러 드리죠. 네,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래서 유대인이 인생에서 남겨야 할 세 가지 중에 자식, 재산 말고 선행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행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장 좋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 네. 좋은 사람들과 착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하여튼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이거 왜 누가 그러셨더라? 저희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 같은데 나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 그런 말이 돈대요. 코로나 시대에 죽음은 개죽음이라고. 근데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말씀 딱 하시는데 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장례식도 없고 가족도 못 모이고 그냥 조용히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는 번거로운 거 싫어.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보차르트님은 장례식은 없었지만 정말 저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추모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누고 있다. 그거 굉장한 일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뭐 조문하고 좀 한바탕 떠들고 아주 많이 가까운 사람이면 좀 뭐 술 마시고서 이제 그때 이랬다 저랬다 이제 추억을 되새기고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감정은 그렇게 한 번에 배설하듯이 토해내 버린다. 그래서 3일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털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시간을 이제 보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깊게 남죠.
지금 저희가 같이 이 보짜르트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목소리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저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느껴지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성공적인 죽음이 아닐까? 그리고 보짜르트님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죽음이 어떤 이야기의 엔딩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어진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씨앗들, 그리고 내가 시작한 이야기가 스스로가 살아서 계속해서 뒤에서 서사가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꼭 자기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것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에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얘기인데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 역시나 멘토보단 멘티구나. 이렇게 걸 만들었다는 건 이 멘티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건 멘티다. 그래서 좋은 멘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 그 멘티가 내가 사라진 뒤에도 끝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뭐 보이전이 지금 굉장히 바쁘신 시간에도 사실 이 시간을 내서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 특별한 기억과 체험인데 유료 결제가 아주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추가 결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사실 그게 없었으면 글쎄요. 세상에 좋은 얘기 너무 많잖아요. 좋은 얘기, 그냥 뭐 덕담되는 얘기 너무 많은데 이렇게 뭔가 관심을 끌만한 걸 아고라에 펼쳤다가 싹 거두어드리고 유료 결제를 요구하고, 왜냐면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진심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것만큼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전 그걸 느껴요. 우리가 꼭 비싼 물건을 살 때 충족감이 큰 것은 그 물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명품일수록.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요. 네. 명품이 그렇습니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면서 그 가치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네. 마치 제가 어디 사사를 받은 것처럼. 네.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예. 뭐 제가 괜히 애플바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놓고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제가 그냥 사과밭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저는 보짜르트님이 그런 의미에서도 시대를 앞서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멋진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설계하신 이유도 다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공유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네, 그 기술에 보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압정 구조 딱 그거예요. 네, 위너 테이크스 올,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쭉 뽑아내는 뭐 그런 모델이 좋을지 플랫하게 가는 모델이 좋을지 본인의 시간적인 것들이 제약 있으니까 그런 모델을 선택하셨는데. 저는 덕분에 수혜자가 됐고 이제는 이제 그 컨텐츠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남자 셋이 너무 떠든 것 같아서 곽희님께는 좀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혹시라도 저희 남자들의 넋두리에 의견을 더하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저님,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 거지만 이 영상 업로드해도 될까요? 지금 업로드를 하더라도 고민해볼게요. 우리끼리만 네. 보시게 네. 프라이빗하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업로드를 한다면 보짜르트님의 흔적을 저희가 좀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유튜브 주소나 이런 것들 주시면 제가 설명에 같이 첨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희님 아까 마이크 켜셨던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약간 존경하다고 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나이가 드니까 좀 약간 내가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근데 그런 관계를 계약 관계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되게 조금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계약 관계로 시작해도 그렇게 좋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멘토 멘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에게 좀 신선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시간 네네. 내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들 금요일 오후도 잘 보내시고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